대선 11일 남았습니다. 양강 구도가 흔들리고 있고 홍준표, 심상정 후보가 약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자신의 당 후보를 어디에 팔아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단일화 요구를 분명하게 일축했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이 시각 대선 구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앞서 뉴스 보셨지만 사드 가뜩이나 사드 배치 가뜩이나 논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금전적인 요구 언급했어요. 예. 네. 오늘 아마 밤에 TV 토론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격적으로 배치한 것도 그렇고 네. 갑자기 돈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해본 말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 멕시코에 부담시키겠다가 지금 하나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해본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미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미리 주도권을 잡으려고 비즈니스맨답게 그런 건지 아니면 또 한미 정부 간에 무슨 이면 합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이분은 이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진정한 의도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바로 있는 TV 토론에서 경제 분야긴 하지만 또 돈 문제니까 경제 분야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고 어쨌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는 사드 배치가 강행됐을 때만 해도 문재인 후보가 조금 불리한 이슈가 아닐까 싶었어요. 이미 괴치가 다 된 거 어떡할 거냐 이렇게 이제 보수부 측에서 얘기할 때 그게 참 곤혹스럽겠다 싶었는데 또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그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면 미국이 다 부담한다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덤터기 쓰는 것이냐? 이게 무슨 진짜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냐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그 보수 진보 간에 정말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봅니다. 우리 국방부는 관련해서 우리가 분담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방금 전에. 자, 대선 주자들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집권할 때 초대 국무총리로 염두에 둔 사람이 있다. 비영남권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호남 총리라는 말이 있었죠. 얘기가 있었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아마도 이제 그 비영남권이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호남도 있고 충청도 있고 물론 수도권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영남, 호남 이렇게 대비가 되니까 아마도 이제 호남 출신 어떤 그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해서 구체적인 함합형을 나오는 걸 보니까 대개 호남 출신들을 이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지금 누구라고 이제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마도 초대 총리로서는 그런 호남 출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선이 되자마자 대통령 신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당선되고 취임할 때까지 준비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대선 전에 밝힐 수도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밝히겠다는 거죠. 총리와 함께 그리고 내각 명단도 이른바 섀도우 캐빈이라고 해서 캐비넷이라고 해서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그 밝힌다고 했을 때 정치권에 나온 얘기 중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당선된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선거법에 의한 소지가 있다. 어떤 자리를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그게 이제 선거법에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해석을 했죠. 이거는 그것과 관계없다.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 기간이 없습니다. 당선자 신분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팀하고 일하겠다. 이런 사람들과 일하겠다 하면 그 정권의 색깔을 벌써 분명할 수 있고 국민들이 저런 사람들과 일하겠다.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필요성도 있고 아마도 시급성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 만약에 지금 국민의당과 연정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국민의당 인사가 들어있을 수도 또는 국민의당과 관련된 인사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경우의 수에. 예컨대 호남 인사라든지. 물론입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당 쪽에 호남 출신 인사가 많으니까 호남 출신 인사를 기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 처음 총리는 시간도 없고 또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총리 후보 지명했다가 검증 과정에 낙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발표하면 검증도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그런 것일 수 있겠죠.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초대 내각에는 아무래도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다가 낙마한 사람이 많으니까 의원들의 호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의원들을 많이 기용하겠다
한 게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네.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네. 문재인 후보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이번 주 내내 안보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불에 끌린 봉병 보고 박격포 포탄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보 말할 수 있습니까? 끝없는 방산비리로 세금 도둑질하고 우리 안보 숭숭 구멍낸 사람들이 안보 말할 자격 있습니까? 우리 안보 이렇게 망쳐놓고 또다시 안보 타령할 수 있습니까? 모두 가짜 안보다! 맞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가짜 안보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뭐 가짜 안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가장 취약점이 뭐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지가 네. 안보가 불안하다 네. 이런 것이 그전에 이미지가 있었고요. 보수층에서 선뜻 문재인 후보를 찍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그 SNS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개 그런 비판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반대 댓글이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보수층이 지금까지 해온 안보가 불안하게 결과가 돼 있지 않느냐 네. 하는 그런 걸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본인이 안보가 불안하지 않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거겠죠. 네. 예. 자, 안철수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찾았는데요. 먼저 어제 나온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요새 홍준표 후보 뜨는 거 보고 누가 웃고 있는지 아십니까?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 박수 받고 다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요즘 홍준표 후보 비판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철수 찍어야 개파 패권주의 집단 막을 수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뜬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이른바 홍찍문 아니에요. 그죠?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라는 네. 프레임을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었는데. 지난번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의 잘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른바 셀프 네거티브. 네.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닌가 빨리 말씀하세요. 계속 그랬던 네. 이런 화제가 부분이 됐었죠. 있었죠. 네. 이거 똑같은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제 국민당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실수였다.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하겠다 했는데 네. 홍찍문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TK 지역 가서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고 하면 그게 지금 프레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이건 똑같은 실수인 것 같은데 네. 그냥 거기 가서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더 나은 대안입니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본인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더 나은 정권 교체, 더 나은 인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또 조금 전략상 잘못된 미스 같거든요. 네.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도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 찍어봤자 내 표가 줄어드니까 네. 그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양강의 대항마라고 할 수 네. 있는 내 표가 줄어드니까 결국 문재인 후보가 된다. 그러니 보수 유권자들에게 나를 찍어달라라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아니,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하지만, 아닌데 네. 바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홍찍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냥 나를 찍으십시오라고 이 적극적인 그런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네. 똑같은 그런 어떤 그래서 이 네거티브라는 그런 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네. 제가 보기엔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문재인 후보처럼 안철수 후보도 통합정부 관련해서 집권시 개혁 공동정부 구성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의석도 40석이고 뭐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뭐 내각제처럼 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건 누구나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당을 공격하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바로 40석 가지고 뭘 하겠느냐. 네. 그래서 플래카드에서 국민의당이라는 이름도 뺀 거 아니냐. 네. 이런 쪽에 이제 공격 포인트거든요. 네. 뭐 그런 점을 좀 메꾸려는 것이고요. 네. 또 이제 뭐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결국 가면 민주당 독단적으로 갈 수 있지 않냐. 이른바 개파 패권주의로. 네. 그걸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네. 뭐 상당히 민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까. 네, 대표였고요. 예, 네. 대표였고. 또 그래서 또 문재인 패권주의 이른바 친문 패권주의
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뛰쳐나온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영입해서 영입한다기보다는 좀 뭐 공동정부 추진위원회에 맡기면 준비위원장직을 맡긴다고요? 맡기면 오늘 오후에 다 뭐 김종인 전 대표가 얘기를 한다 그러죠. 입장 발표한다고 2시쯤 했는데 좀 미뤄지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합류를 하면 뭐 상당 부분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겠냐. 막 그런 부분을 좀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시기적으로 제가 보기에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빨리 했으면 훨씬 더 긍정적 효과가 났을 텐데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하락세고 홍준표 후보가 상승세 아니겠습니까? 그 하락세를 멈추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하락세를 다시 반전시키는 효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제 5월 3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를 못하게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5월 2일까지 있는 여론조사만이 계속될 텐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추세를 완전히 반전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거 좀 여쭤볼게요. 안 후보의 화법, 어투, 말하는 방법 매우 단호해졌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많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경선 과정에서부터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뭐 정말 과거 같은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 뭐 저 걸걸한 목소리로 뭔가 좀 그 감단 있어 보이는 그런 목소리로 이제 변했다 하는 것이 긍정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혼자 연설하는 이제 그런 거 말고 또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지금 공약을 발표하거나 할 때 똑같은 어종을 쓰다 보니까 너무 조금 그 어색하다 그런 부정적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그런저런 평가를 반영해서 원래 있던 안철수 후보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또 어떻게 좀 변신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사실 뭐 또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원래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벤처 기업가였기 때문에 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SNS를 보면 가장 지금 많이 떠돌고 있는 말이 문을 열고 안을 쳐다보니까 홍준표밖에 안 보이더라. 또 안에서 문을 열고 밖을 나오니까 홍준표만 반겨주더라. 이 말이 지금 대유행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이제 또 문, 안, 홍입니다. 문 열고 안을 들여다보면 홍준표가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메이커다.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저것도 아마 이제 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말이고요. 근데 이제 저게 홍준표 후보의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4월 셋째 주쯤부터 여론조사 추이를 쭉 살펴보면 4월 셋째 주쯤부터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 이제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처음 경선 과정에서부터 했던 내가 더 나은 후보다 이런 쪽을 계속 부각했으면 지금 상당히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정말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게 계속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꾸 보수 쪽을 좀 이렇게 보수 후보의 표심에 구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사드 배치도 갑자기 방향을 선회했고 뭐 햇빛 정책도 뭐 공과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했고 그런 것이 지금 홍준표 후보의 보수 표심이 홍준표 후보로 보수 표심이 몰리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가 된 거죠. 근데 홍준표 후보가 이제는 문재인 후보와 양강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후보는 때리지 않겠다 하시면 이제 문재인 후보만 때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근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지지층이 매우 견고한 것으로 확장성은 다소 약하지만 지지층은 매우 견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 지금 계속해서 뺏어와야 할 표는 안철수 후보 측의 보수 진영 또는 중도 진영의 표란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그 지지율, 지지층은 이제 뭐 일종의 고체? 이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이제 액체. 이런 거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끊임없이 출렁이는 그런 것이죠. 충성표가 이제 그 국민의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다. 당 지지율과.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저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뭐 제가 이래서 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 오를 가능성이 높다. 두 자릿수는 물론이고 15 내지 20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봤고요. 왜 그러냐면 보수표는 여전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이른바 샤이 보수층이라 해가지고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좀 보수라고 하는 게 부끄러워하는 네. 그런 사람이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은 보수층, 이런 말 올드 보수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분은 견고하게 있습니다. 그 표가 안철수 후보로 갔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 조금 네. 원래 진보 후보였는데 네. 보수층으로 그 보수였던 표심을 구애하려다 보니까 네. 보수에서도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한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홍준표 후보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부자 망해도 3년 간다고요. 지금 거대 정당입니다. 네, 거대 네. 정당이고 그 여의도 연구소라는 게 아직 있죠. 네. 그게 선거를 치러본 굉장한 노하우를 가진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게. 네. 그런 전략이 있고요. 조직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지금. 돈도 좀 다 재산을 다 네. 모두 대출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수 후보 홍준표 쪽은 굉장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승민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대학을 찾았는데 딸 유담 씨 인기가 워낙 좋아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후보님 따님 지지자분들 사익감 누가 제일 괜찮으냐면 다 잘났는데 어떤 사익감을 원하세요? 아니 뭐내 딸을 사랑해주면 되는 거지 뭐 사람이 진심으로 위해주고 사랑해주면 되는 거지 뭐. 아시겠습니다. 내가 잠깐만 이 사진 찍어 딸한테 뭘 보내줘야 되겠다. 변함 없으신 건가요? 전혀 변화 없습니다. 저는 뜻을 분명히 정했고요. 저는 5월 9일 날 제 이름 그대로 투표용지 있을 거고 저 찍으면 4번 찍으면 4번 됩니다. 예, 전혀 입장 변화 없습니다. 예. 지지율은 안 오르고 사익감만 자꾸 늘어난다는 지금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바른정당이 지금 의원수가 33석인데 그중에 20명의 의원들이 단일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단 말이죠. 본인 이은재 의원이 탈당했다고 그러죠? 네네.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완주 의사를 오늘 또 분명히 했습니다. 네. 본인은 완주해야 정치 생명이 생깁니다. 그렇죠? 본인이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 네. 대선 후보로서는 물론이고 마치 네. 정치인으로서도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하는 게 본인의 이해관계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소속 의원들은 끝까지 가면 자신들이 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정말로. 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제 지난번 보궐선거 때 기초 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수 지역, 이른바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다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조직이 다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바른정당 의원들 조직이 네. 자유한국당으로. 그럼 지방선거에 실패해버리면 다음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부 조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국회의원들도 네.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자유한국당에서 이른바 뭐 지역위원장을 만들어버리면 자기들은 갈 데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 후보 본인과 거의 구성원 의원들 간의 네.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유승민 후보 끝까지 가더라도 아마 집단 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자, 끝으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사표 심리 때문에 자신을 지지하면서도 찍지 않는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두 당이 번갈아가면서 많이 해먹었잖아요. 될 사람 밀어주자. 내 표 사표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될 사람 밀어줘서 된 대통령 대한민국 어디로 안내했습니까 여러분? 될 사람 밀어줘서 된 박근혜 대통령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자선의 선택을 해서 만든 대통령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꿨습니까 여러분? 불평등해서 했습니까 여러분? 지지율도 조금씩 오름세입니다. TV토론 잘했다는 평가가 많고요. 오늘 또 TV토론 앞으로도 이제 2번 남아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10%를 넘어서는 분명한 지지율로 나온다면, 네. 또 이제 반대로 문재인 후보 측에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부담은 되겠죠. 그러나 과거처럼 그 정의당 후보가 강제로 사퇴를 압박받는 네. 그런 스트레스를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저렇게 좀 여유 있게 얘기하는 것도 과거에 특히 이제 2012년 같은 대선 때 보면 박빙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했었지 네. 않습니까?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두 네. 후보가. 그럴 때는 단 1%라도 진보 진영 표가 아까운 거죠. 네. 그래서 강제로 사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코너에 몰려서 네. 계속 사퇴를 했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후보가 여유 있게 앞서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2등, 3등 표를 서로 2등, 3등이 나눠 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뭐 두 자릿수 초반, 10% 초반을까지 가더라도 뭐 그렇게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초조하게 여겨서 네. 뭐 단일화를 압박할 수 있는 진보 네. 진영에서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네, 물론 지금 지지율에 기반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저녁에 이제 5번째 TV 토론이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시면요. 이번에도 아까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경제 토론이긴 하지만 네. 물론 일자리나 이런 국민연금 소득대출이라든지 이런 진짜 경제 문제일 수 있겠지만 기승전 안보로 네.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드 문제 가지고서 또 네. 그게 또 어떤 후보 간의 가장 치열한 토론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대선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